양적 완화가 미국이 엄청나게 세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그걸 다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뭐 전 세계 유럽도 따라하고 사실 한국도 펀드를 만들어서 양적 완화를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채 사주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네. 한국은행도 출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든 돈이야 결국은 한국은행에 통화 만드는 그 기관으로서 출자를 해준 거니까 간접적인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 경제에 굉장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희망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해달라고. 네. 근데 이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네. 금리도 0.5%로 인하하고 특히 회사채 관련된 펀드들 이렇게 펀드에 참여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바람에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돈도 없으면 큰일 나는데 돈맥 경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정부가 일단 뚫어 그래서 뭔가를 지금 철사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뚫어주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최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회사채 시장,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시장이 조금씩 네. 안정을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더 부가적인 효과가 뭐냐면 외환 시장 개입 안 하고도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거나 네. 심지어 좀 더 열심히 하면 환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외환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없이 그럴 필요가 네. 없어요. 우리나라 돈을 싸게 유지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네. 더 열심히 잘 푼다면 공급을 늘리고 해서 다른 나라는 다 물가 빠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살아있는 소비 심리를 부양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갑자기 막 사재기가 생겼다. 사재기 생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갑자기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형성시킬 정도로 한국은행이 돈을 잘 푸는 데 성공을 한다면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나라에서 돈값이 싸지니까 돈의 값이 안정적인 나라로 돈이 흘러가기 마련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로 사람들의 돈이 흘러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환율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베노믹스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베노믹스예요. 아베노믹스가 2013년부터 유도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돈을 한정없이 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막 푸니까 일본에 있던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와 N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N이 앞으로 약세래. 이러면서 N 값이 1달러에 70엔 정도에 있었던 것이 120엔까지 환율 급등했다는 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기업들 막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뭐 외환시장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 공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우리나라 내에 수요를 팽창시키고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지금 하는데 우리 재난지원금 잘 쓰셨죠? 저 깨끗하게 다 썼죠. 저도 뭐 안경도 맞추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도 사 먹고 첫 번째가 인플레 기대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가 환율을 좀 올리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뿌리고 해야 물가 올랐던 충격을 완화해 주겠죠.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개선되고요. 특히 우리가 2014년부터 순채권 국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한테 빌린 돈보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하거나 상승하면 해외에 투자해 놓은 데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해 놓은 돈들 중에 일부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더 부유해지는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게 현실화 되냐 안 되냐는 저보고 뭐 이렇게 묻지 말아 주시고요. 그거는 정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잘 하시겠죠. 정부가 우리가 뽑아놓은 이번에 총선에서 뽑은 정부가 아무튼 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나간다고 가정하면 환율이 급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그죠? 왜냐하면 이 정책이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의 한국판이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해서 환율을 뭐 올릴 수만 있다면 물론 1인당 GDP는 떨어지겠죠. 그게 근데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면 명목 GDP는 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뭐 달러 기준으로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해외도 못 나가는데 여행 다닐 때나 뭐 그게 중요하지. 어차피 이 안에서 노는데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잖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앞으로 해외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좀 길게 봐서 뭐 당장 환차익을 먹는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책 방향하고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잘 봤지만 독점 기업들이나 해외에서 우리 뭐 전 세계로 다 이런 영향력들 럭셔리 기업들도 해외 되게 많잖아요.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한번 해본다는 차원에서 양쪽 다 그 일거양득 아니냐. 저는 잘 해낼 것 같아요 이번에. 잘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왜냐면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쓰고 있고 특히 3차 추경 기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푼대요. 인플레가 올 것 같아요.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제가 디플레 전쟁이라고 이렇게 크게 한번 책을 쓴 게, 이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 디플레 위험이 오니까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이거가.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라는 걸 경고한 책이니까 저 입장에서는 맞은 거죠. 디플레에 대해서 정부가 잘 맞서 싸워서 인플레를 일으키면 제가 책을 썼던 보람이 있는 거죠. 신사임당님 걱정 마십시오. 인플레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인플레가 아니라 뭔가 이 실물 소비 심리의 개선 이런 게 임금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그 임금이 오르면 또 그게 그 뭐라 그러지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또 더 견인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 다 생길 수 있죠. 뭐냐면 지갑이 빵빵한데 그죠.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임금 생산 요소 중에 이제 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잘 안 돼서 근데 근데 그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노동도 생산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는데 노동 가격이 올라도 근데 문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는. 그 노동 가격이 우리만 오르면 안 되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제가 말을 못했던 이유는요. 제가 하려고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면서 다 답을 하셨어요. 글로벌 경쟁이라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아니 뭐 우리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 아까 잠깐 중국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 바로바로 우리나라에서 리셀러들 갖다 파시는 분들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배웠는데 순식간에 수요가 다른 더 싼 제품으로 옮겨가는 경쟁 환경에서 우리만 올리기 어렵다라면 저는 한국판 아베노믹스 비슷하게 뭐 이름은 바꿔도 좋죠. 뭐 그 있잖아요. 제이노믹스. 제이노믹스 좋네요. 그래서 좀 아주 멋지게 더 큰 그런 이름을 붙여서 크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 조건 경제 내에 돈을 많이 풀어 인플레 기대를 부추김으로써 경기 회복의 역할은 지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해볼 만한 정책이고 실제로 그 길을 향해 조금씩 가는 게 아닌가 기대해 봅니다.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왔고요. 리스크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지식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뭐 친애하는 존리 대표님처럼 기업을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그쪽에 대해서 좀 자산을 한번 배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하자면 너무 특정 자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제가 불편해요. 저 되게 욕 많이 먹거든요. 이제 고백합니다.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언제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나 봤더니 2016년, 17년에부터 욕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책을 써가지고 부동산 오를 거다라는 내용의 전망을 담은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강세론자로 제가 부각되고 또 여의도 학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여의도 학파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겪고 저도 또 반성을 했던 게 아유 그때 너무 세게 이야기했구나 반성도 좀 하고 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놓고 보면 부동산이 저는 이제 주식이 더 매력 있다고도 보지만 부동산 막 패닉이 와서 폭락할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들 되게 많았지만 네. 폭락은커녕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의 어떤 좀 매력이 있는 거고 네, 네. 주식은 급등락하긴 하지만 대신 단기간 화끈하게 오르는 또 시장의 테마 주도주들은 네. 정말 시대의 총화로 부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성장들을 이뤄내고 또 그걸 계기로 그 회사도 성장하는 걸 우리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어떤 걸 투자하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식으로는 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산 배분이 그래서 달러 네. 해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네네. 그런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영역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또 되게 뭐 그 IR에 전환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거나 뭐 저기 주식 자체에 대해서 야 주식 도박이야 이렇게 주식 자체에 대해서 싫어한다거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뭐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분들 워낙 많으시고 워낙 많고요. 네. 그쵸? 예, 채권은 뭐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지 뭐. 돈 놀이 베니스, 예, 네, 베니스의 상인이죠. 네. 샤일록이지. 샤일록이 채권 투자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자산마다 다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내가 무기 하나를 그냥 난 저거 안 써 이런 거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예. 물론 뭐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그렇죠. 네. 뭐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번에 저는 절절하게 알았거든요. 아니 저도 이코노미스트 생활 25년 넘게 하고 네. 나름 그래도 자산을 축적하고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데도 제가 산 종목들의 타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달러를 팔아 샀는데도 사실 수익률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제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람마다 잘하는 영역들이 다들 있는 거고 그 잘하는 영역에서 자기 더 잘하는 걸 발굴해 나가고 이렇게 좀 더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는 거지. 뭐 이쪽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너무 그러시는 것도 안 좋고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쪽에서 성과가 더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서 정말 더 잘 알고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국내 주식 쪽보다 해외 쪽이 더 낫다니 세상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 IR한테 전화도 못 하는데. 내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분산해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뭐 그 박사님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저 원래 보통은 제 의견을 얘기 안 하거든요. 오늘 많이 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투자하기에 늦었나요?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산은 어느 때건 순환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살 것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무기를 하나로 딱 좁혀버리니까 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를 싫어하는 게 타이밍 자체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고 그게 뒤처지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감합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저도 막 분할해서 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했던 이유가 그분들도 아시거든요. 3월에 샀으면 최고 좋았겠지. 근데 결제도 밟아야 되고 또 다 나가서 환율 급등하는데 달러 자산 팔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더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어려움의 함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적적으로 결국 액션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한순간 베팅해서 성공을 거두겠다.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 타이밍이 안타깝게도 3월에 지나갔다고 느껴지신다면 분할해서 또 나눠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을 배분해서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